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7,630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확진자 사태 이래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수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지난 17일에 이제 3천 명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좀 확산세가 주춤하나 했는데 닷새 만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오미크론 중심의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지역사회의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는 과정에서 한 2, 3일에 더블링, 그러니까 확진자가 2배씩 늘고 또 이제 그게 워낙에 이제 빨리 확산하다 보니까 또 한두 달 만에 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속도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한 5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2배 정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지금의 이제 양상들이 전형적인 그런 지역 사회의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우세종이 된 지역도 있지만 다른 지역들도 지금 우세종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다가오는 설 연휴도 걱정이거든요. 이 설 연휴가 지나면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방역 체계에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외국인들 또는 아니면 주한 그 외국 군인들 이런 네.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의 특징에 의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설날을 중심으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전국적인 그런 전파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실 이 오미크론이 기본적으로는 뭐 접종을 하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크게 증상을 심하게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나 이제 기저질환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심하게 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향 방문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3차 백신 접종을 안 했거나 네. 아니면 고령에 이제 좀 접종을 못 하신 분이 있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방문을 이번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이 4개 지역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선제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럼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글쎄 뭐 어떤 선제 조치라는 개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 때문에 정말 대규모 환자가 나타났을 때에 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좀 뭐 나름대로 이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그냥 PCR 검사를 하지만 그 외에 뭐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뭐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가지고 1차적인 스크리닝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대로 PCR 검사를 하는 거니까 원래에서 바뀐 게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이 과연 이 신속 항원 검사와 이제 자가 검사 진단 키트를 해서 1차적인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타당하느냐, 이게 이제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견지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유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음성이 나오는, 그 음성이 나와도 이분이 실제로는 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방역 대책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구멍이 날 수밖에는 없고 전국적인 대유행을 도리어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되면 이제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외에 일반 국민들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정확도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
이제 무증상 환자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표본이 적긴 하지만 3% 정도란 말이죠.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진단검사의학회나 여러 학회들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많은 건의들을 했었는데 지금 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PCR 검사 같은 경우는 유전자 증폭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유전자 그런 흔적이 있더라도 증폭을 해서 나중에 양성이 나오지만 네. 신속 항원 검사는 그 말 그대로 그 검사를 하던 당시에 충분한 양의 유전자 양이 없으면 증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론상으로. 네. 그래서 보통 알려져 있기에는 최소 5천에서 그 10,000배 정도의 유전자 양이 있어야만 PCR 검사보다 그 정도 많은 유전자 양이 있어야만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PCR 검사로는 이제 그 유행과 초기 이제 감염 초기를 이제 잘 진단을 해내는데 신속 항원 검사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평균 3일이 지나야지만 양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되고 나서 초기에 무증상기 2, 3일 동안은 신속 항원 검사를 갖다가 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음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네. 이때에 검사하신 분들은 실제로는 환자인데 다 놓치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학회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대안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네. 이게 하루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PCR 검사 건수가 한 85만 건 정도 됩니다. 최근에 한 30만 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데 이제 지금 이 PCR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그냥 한 명당 한 명 다 개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풀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배 풀링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5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모아갖고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그 5명은 다 음성이고 양성이 나오면 5명의 검체를 각각 다시 검사를 해갖고 어떤 사람이 양성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네. 이 경우에 이제 정확도는 거의 99에서 100% 그냥 한 명당 한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검사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0배 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명 거를 모아다가 이제 검체를 모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검사 역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하루에 150만 명 이상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풀링 검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PCR 검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의료진에 의해서 비강 네. 깊숙한 곳에서 찔러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동선도 필요하고 뭐 네. 갖춰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제 타액 PCR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네. 검사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풀링 검사를 했을 때 그 유전자 검사 역량을 뭐 200만 이상으로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한 70% 정도의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럼 그 유전자 풀링 그러니까 그 유전자 풀링 검사를 10배로 했을 때는 97% 100명 중에 3명 정도를 놓치지만 네. 그 이제 타액 PCR 같은 경우는 이제 70% 10명 중에 30명 100명 중에 30명 정도를 놓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 알려져 있는 신속 항원 검사나 네. 이제 PCR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정확도가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아까 뭐 3%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영국의 범위원대에서 적은 숫자가입니다. 7,000명 이상을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에 네. 유병률이 낮고 무증상자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3.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PCR로 걸려냈는데 그중에서 신속항원 검사는 3.2명 찾아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던 미국에서 그 이제 전향적인 검사를 했을 때 신속항원 검사의 양성률은 무증상자한테 아무리 높아봐야 한 20에서 40%,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들, 그 유전자 배출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70%가 살짝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초기엔 놓칠 수밖에 없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미 3일 정도는 그 양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아무런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이 이걸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풀링 검사, 정말 안 된다 그러면 타액 PCR. 만약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진짜 100만 건, 200만 건이 넘어서 더 많은 검사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속 항원 검사의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 보통 확진 환자가 10일에서 14일 정도의 그런 그 감염 기간 중에서 어느 일순간에는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올 정도로 많이 바이러스 배출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자가진단 키트나 신속항원 검사를 하더라도 네. 음성이 나왔다고 안심하십시오 보낼 게 아니라 3일에서 5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에 다시 검사를 해서 뭔가 이걸 보완을 하는 다른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지금 세팅으로 진행됐을 때에 지역사회 소리 없는 전파를 오히려 방역 때문에 이제 허용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렇게 무증상 경증 환자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뭐 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한 병원에서 진료를 같이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환자와 그리고 일반 그냥 질병 환자 이런 동선에서 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스템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뭐 위중증 환자도 뭐 이제 중요하지만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비는 사실은 이제 델타 변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네. 이제 경증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해오던 방역 체계로 감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서 당연히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방호복이나 이런 동선 분리 같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약물 처방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네. 기존에 있는 병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세팅이 대부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이제 병원의 구조상 그런 게 어려운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서 일단 가능한 그런 그 병의원들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방호복이나 동선 분리나 이런 부분들 또 인력 확보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돼갖고 처방이 되고는 있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대상이 부족해서 그 확보된 그런 치료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방이나 그런 것들을 약을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아울러 다 같이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먹는 치료제 이야기도 해볼 텐데 지금 사실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팬데믹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투약한 환자가 100명 정도 또 정부가 투약 대상을 이제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예상보다 투약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럼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시스템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 약이 이제 투여라는 과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 좀 꽤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고위험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드시던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처방을 할 수 없거나 약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상자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그런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이 없도록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제 좀 강화돼서 그 확실하게 좀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